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를 하나만 꺼내봐라 하면은 결국은 일자리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일자리 만들기에 온 정열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과는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관님이 농촌에서 특히 청년, 젊은 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은 온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장관님 그냥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업어줄 것 같은데 지금 네. 청년 일자리, 네. 농촌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 우선 가지 지금 아까 노력하고 있다고요. 수학팜의 임대농 네. 이제 계속 육성을 해 나가고요. 네, 지금 현재 농촌에 대한 어메니티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농촌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저 일자리의 공간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지금 도시 지역의 동물병원에 가보면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잘 돼요, 동물병원. 때문에 네네. 동물병원 영업 활동이 굉장히 잘 되죠. 네, 동물 호텔도 있고요. 근데 동물병원에 네, 이게 수의사들이 이제 동물병원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 수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수의 간호사겠죠. 네. 보자면. 그렇죠. 근데 수의 간호사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제대로 된 서비스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의 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청년들 중에 뭐 시험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네, 또 기존 축산이나 수의 관련 인력들 뭐 보조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또 선발하고 해서 도시 중심의 저 동물병원에 좀 배치를 해가지고 네, 청년들 일자리 좀 만들어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산림에 이제 요즘 산림 레포츠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산림 레포츠. 그렇죠. 네. TV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뭐 거기에 야영 활동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좀 건전하면서도 또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네.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혀 지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도 산림 레포츠 지도사라는 자격을 국가적으로 신설을 해서 네, 이런 분들을 산림 휴양림이나 이런 데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네. 잘 지도를 하고 건전하게 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지금 해서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의 양곡 있죠? 네. 양곡 창고가 한 4,700개 있습니다. 네, 양국 관리사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4,700개 양곡 창고가 그냥 양곡 창고 주인들이 관리를 하는 정도니까 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지금 농촌. 네. 전문적인 양국 그래서 관리사를. 네, 거기에 지금 모든 그 재고 입출고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인 통계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도 이게 온라인 연결이 안 돼가지고 되질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곡 관리사라는 그 이제 사실은 민간 자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활성화해서 네, 그 청년들이 거기 가지고 투입이 되고 그래서 청년들을 좀 농촌의 현장에 뭐 일자리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네. 이렇게 하는 제도화를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 맞아서 정년퇴직아니 장년층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귀농귀촌이 우리 사회 하나의 트렌드로 예.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귀농귀촌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죠?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이 연간 한 50만 정도 귀촌자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50만. 50만. 네. 굉장한 인원이죠. 그렇죠. 주로 이제 은퇴자 중심으로 해서 다 많이 베이비붐 오는 게 세대들이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분들이 농촌에 우선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귀촌할 때 이제 농업인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교육 과정에 한 40% 정도가 지금까지는 그 현지 적응 역량 제고였어요. 네, 그걸 한 5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네, 농촌에 들어갔을 때 그 현지 지역 주민하고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네, 또 그러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 시간을 좀 늘려서 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쌀 수매 목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공익형 농업 직불제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관님이 강조하신 이 공익형 농업 직불제도는 어떤 개념입니까? 예, 우선 이제 직불금이라는 게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소득을 확보를 한 농민들에게 네,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는 네, 그걸 이제 직불금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직불금 제도 운영을 이제 한 10년 이상 지금 해오고 15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했지만 장관님은 좀 차등 적용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 뭐 기여한 점도 있죠. 네, 농촌의 소득 보전의 안전판이라는 측면 네, 이런 데서는 상당한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네, 쌀 외에 타작물에 대해서는 뭐 별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네, 그리고 대농 중심 왜 네, 그러냐면 농지 소유 그렇죠. 비례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땅 중심의 직불금이 가구 중심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중심의 이 직불금 제도를 이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네. 이게 지금 우리 공익형 직불금의 기본 철학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그 기본 지급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환경 보전을 비롯한 농업 예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는 모든 농민들에게는 일정한 정도의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기본 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경작 면적에 따라서 논밭을 구분하지 않고 소위 영루진 방침에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좀 그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고 네, 이 적은 농지 소유자는 좀 많이 오르도록 이렇게 해서 네, 소위 농지 소유 면적의 격차에 따르는 직불금 격차는 줄이되 네, 모든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러한 방식. 기본 지급 플러스 알파를 하되 그 알파는 영루진 방식으로. 네. 가능하면 혜택이 좀 고르게 그렇습니다. 모든 그래서 농가에 나눠질 수 격차를 좀 있도록. 줄여주면서 모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를 하고 영농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게 지금 공익형 직불금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장관님의 성공 스토리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장관님은 이제 지난 2016년이죠. 20대 4월 총선에서 그냥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바람 막 불 때 유일하게 혼자 생존하셨는데 민주당으로서 비결. 생존한. 그러니까요. 민주당으로서 유일하게 생존하셨는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 네. 거의 그러니까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은 언제나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소위 상들 네. 다 받았어요. 우수 의정상을 다 받으셨네요. 헌정 대상도 받고 네. 입법 대상이 굉장히 또 1년에 5명만 주는 발행을 가지고 네. 대표 발행을 가지고 주는 상인데 그 상도 받고 해서 네. 비교적 의정 활동은 뭐 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네. 그런 바쁘게 했지만은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남이 그러면서 평가해서 그러면서 그 각 제 지역과 4개 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각 지역에 가장 절실한 현안 한 가지씩은 다 해결했습니다. 네. 워낙 제가 지지도가 높았어요 처음에는. 네.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선. 그렇죠. 그래서 19대 국회의원 초선원 될 때 제가 지역에서 득표율이 네. 81.3%였습니다. 네. 19대 국회의원 중에 최고 득표자죠. 아, 이른바 국민의당 돌풍 속에서도 아니, 19대 초선. 때 네. 민주당으로서. 그 전국 뭐 거의 그래서 워낙 최고 수준. 벌어놓은 게 많아서 네. 그걸 역풍에 다 많이 까먹었는데 네. 까먹어도 네. 결국 50%는 남아 있어서 네. 당선됐습니다. 네. 대단하시군요. 그 의정 활동을 초선원 때 열심히 했던 것, 지역구 활동을 최선을 다했던 것, 이게 네. 두 가지가 살아남은 비결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역구 관리 의정 활동 잘 하셔서 인기가 워낙 좋으셔서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들 중에 그냥 압도적으로 1위 했는데도 이제 사실상 양보하시고
지금 이제 장관으로 발탁이 되셔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관님의 성공 비결 세 가지를 정리한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쭉 제가 이제 공직자 출신이니까 관료 출신이니까 네. 공무원을 할 때 그리고 정치 현장에 들어와서 네, 또 장관직을 수행을 하면서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이 일에 대한 철학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야지만 이 서로 가치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고 네, 행동하고 처신했던 것 이게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살아남는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니까 예를 두 들어서 번째는 원칙을 딱 지킨다는 것을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아까 얘기- 방금 저 왜 도지사를 안 나가고 네, 결국은 그냥 의원으로서 잔류를 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도지사 나갔으면 됐죠. 네, 왜냐면 됐다는 평가였어요. 일곱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 7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단순 1등이 아니고 뭐 압도적인. 압도적인 1등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지사는 나갔으면 됐다고 저는 스스로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 왜 못 나갔냐? 왜 안 나갔냐?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하셨듯이 딱 한 명 있는 광주에 남의 현역 의원으로서 당시에 네, 제가 한 명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 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당내 사정과 관련해서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근데 네, 저로서는 고민인 거죠. 지사를 나가면 되는데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이제 충돌. 상황에서 충돌이 됐는데 제가 혼자 곰곰 생각했어요. 네, 어떤 것이 원칙이냐.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4개군의 지역 구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때는 국회의원을 잘하라고 뽑아준 거지 네, 국회의원 직위를 발판으로 해서 도지사를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지사를 할 것이냐 국회의원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충돌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직위를 놔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넣었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그럼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잘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뜻을 적게 됐죠. 뭐 그것처럼 네, 언제나 가치가 충돌할 때는 원칙을 택하자. 이게 네. 제 첫 번째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최선. 최선을 다하는 것. 여건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최악을 피해야 됩니다. 최악을 피해라. 그거 우리가- 재밌는데요. 우리가 선거를 해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그러잖아요. 선거 때 보면 도와주는 100사람보다 정말 떨치려고 달려드는 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된다라는 언제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뭐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에 언제 위기가 있었을까? 순풍철 타고 뭐 늘 승승장구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위기가 있은 적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네. 비교적 뭐 관료로서 쭉 성장은 뭐 평온하게 했고요. 네, 우선 뭐 제가 사고를 잘 안 치는 스타일이라서 평온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정치하러 나와가지고는 정말 많은 곡절을 겪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언제가 가장 처음에 위기셨어요? 이제 전남 행정부지사를 하다가 네, 만 52세 비교적 이 젊은 나이로 명예퇴직을 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직전에 선거구가 없어져가지고 출마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성 정치병력이네요. 정말 그건 기성 정치권의 행포죠. 네, 뭐 지금은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정치권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원칙과 기준이 없는 집단이고 조직인지 네, 제가 너무 절실하게 그때 이제 깨달았고요. 전 정치를 제가 다시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안 하려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정치를 하게 됐고 또 그래서 계속 그 후로는 이제 나가서 선거에 출마해 갖고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는 저보다 불사조 2개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포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운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네, 운으로. 정치가 일정한 정도의 운이 작용을 그렇죠. 하는 거고 네, 네, 네. 운이 그래도 비교적 좋아서 여건이 좋아졌다. 그 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뀐 거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선거 운동은 선거를 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살아온 과정이 선거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 그 기간 3주, 4주, 뭐 한 달, 두 달 이 짧은 기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재단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살았냐, 잘 살았냐, 네. 아니면 정말 그렇지 못했는데 선거에 나와서 지금 잘하려고 위선을 부리냐. 이건 유권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네. 우리가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판단을 해보면 네. 선거판이라는 게 일정한 정도의 질서가 작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집단지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집단지성이 유권자들한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살아온 과정이 좋았으면 좋았던 대로, 그렇지 못하면 못한 대로 유권자들은 영악하게 알아차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늘 견지하고 계시는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이 화이부동을 논어에 나오는 네, 화이부동. 네,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을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요즘 제 지역구가 이제 원불교 성지잖아요, 영광이. 네. 그래서 그 원불교 대종사를 정법사를 하셨던 분이 대산종사라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네. 하셨던 말씀 중에 대공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뜻인가요? 공자는 이제 앞에 대공자는 빌공, 빌공자. 뒤에 공은 공중공자. 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비울 때, 예? 큰 공심이 생긴다. 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렇죠. 역시 뭐 말하자면 공공을 위해서. 자기 개인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공 일도 펼쳐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대공심을 우리 관서에 딱 새겨놓고 늘 제 자신이 스스로를 다지고 있는 거죠. 네.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뭐,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군요. 마음을 크게 비울 때, 네. 그때 공심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보니까 뭐 청년 실업률이 뭐 10%. 그래가지고 청년 실업자가 30만 명을 넘어요. 지금 뭐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뭐 3분의 1이 넘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우리 뭐 젊은이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3포 세대다. 이생 뭐 망이다. 이생에서는 뭐 망했으니까. 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젊은이들, 절망성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우리 장관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우선 정말 요즘 취직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절대선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뭐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절망을 안기는 이런 취업 지옥 이 올해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건 여건상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이미 네.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절대 다수였던 55년생부터 63년생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거의 퇴직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퇴직하면 뭐 관리직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자녀들이 현재 지금 이제 취업 전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걸 에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에코 세대도 한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이제 취업 소위 예비군으로서 지위를 상실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세대들이 취업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은 인원 수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과정을 이미 거쳤고 네. 한 10여 년 전부터 구직 배율이라고 그러죠. 일자리 하나가 있으면 그 일자리에 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냐. 네. 지금 작년 말에 보니까 일본이 1.56배더라고요. 네. 일자리가 남아 도는 거죠. 일자리가 남아도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젊은이들이 지금 일본에
연간 거의 만여 명이 취업을 해야 나간다는 거예요. 네. 좋은 일자리로, 네. 관리직 좋은 일자리로. 그런 상황이 우리도 곧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그 사이를 메꿔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네.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공공 일자리, 혁신성장. 예, 혁신 성장에 따르는 그래 뭐 52시간입니까? 취업 시간, 네, 근로시간 단축. 새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메꿔줄 네. 일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렵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취업난을 좀 완화를 시켜준다면 네.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기업들이 네. 지금은 비상 상황, 일자리 비상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때는 설비 투자가 같이 수반이 되고 생산성 향상과 같이 곁들여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전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량은 정부에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노력을 다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로 같이 하고 기업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라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 역시 그 일자리 비상 상황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좀 비상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좀 사기를 진작에 해달라, 규제를 혁신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신년부터는 소위 경제 행보를 좀 강화하시겠다는 말씀들을 네. 언론을 통해서도 또 아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기업 친화적인 또 인식과 사고들을 정부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장관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러 나와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제 정치 구호가 있습니다. 네. 이 가슴 따뜻한 정치. 가슴 따뜻한 정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림부 업무 보고도 네. 내년도 업무 계획도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 농업 농촌.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의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정치의 목적이고요. 우리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정도 그런 일관된 이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따뜻한 농업 정책이 펼쳐져서 농민들도 잘 살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농업이 미래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이계호 장관님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의 비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